네, 지금부터 제3차 국감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제 새로운 헌법재판관 3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표결을 위한 합의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대방이 추천한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라면서 상대방의 자진 처리를 주장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바른미래당이 끈질긴 설득과 대화를 시도하였고 결국 합의를 통해 어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늦었지만 대단히 다행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주목할 점은 어제 표결에서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모두 80%가 넘는 가결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후보자는 210표 압도적인 가결표 88.24%를 받았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가결표는 가결을 낸 표수에서 겨우 7표를 넘겼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으로 선출은 됐지만 민주당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후보자 스스로도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하고 고백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증은 허술하였고 여당이면서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발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의 공직인사 7대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였다면 바른미래당도 결코 합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책임을 함께하는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국회 내에 설치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결실맺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표로 시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고용세습, 부정채용 방지를 주장해온 원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에 이미 하태경 의원이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소위 일자리 김영란법을 이미 발의했고 2017년에는 이태규 의원께서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금지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작년 11월에는 김동철 당시 원내대표께서 고용세습과 부정채용 금지를 강조한 바 있고 바른미래당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그간 우리 당의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서 통과를 주장해온 바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른바 꿈의 직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일자리 세습이 가능한 귀족 노조만의 꿀 직장이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오면 정규직이 된다며 노조 차원에서 직원 가족들 입사를 독려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현황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노조에서는 거부했습니다. 특정 단체의 기획 입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악덕 재벌도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정도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의와 공정, 평등이라는 단어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비리 종합 세트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채 경쟁률이 54대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직원과 노조원 친인척의 입사 경쟁률은 1대1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도록 방치한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나가겠습니다. 또 국회가 이번 일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고용세서 부정채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또 법안을 발의한 이태규 의원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통공사의 신적 무기계 채용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 땅의 청년 취업준비생들과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재벌도 세습, 노조도 세습입니다. 현대판 음소제도인 고용세습이 판을 치니 부모 빼없는 성실하고 선량한 이 땅의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적폐란 바로 이런 것이 진짜 적폐입니다. 부정과 청탁, 압력으로 채용하려는 자들이나 채용시키는 자들, 기득권 세력간의 야합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득권 양당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해 3월 채용 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시 국민의당 의원님들과 함께 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는 고용 세습 및 고용 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해 신설하였습니다. 채용 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 강요, 청탁 등을 하는 행위. 2.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 등의 자녀, 친인척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처벌 조항을 만들어 이 조항을 위반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개정안을 국민의당 의원님들과 함께 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이미 통과되었다면 서울교통공사 친척 비리는 제4조 2 조항 중 제1항 2호 장기 근속자 등의 자녀, 친인척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단체 협약과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 더 윗선과 노조 간의 별도의 합의나 압력이 있었다면 이 또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 행위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용 공정성을 통해 기득권 세력들의 전횡과 자리의 대물림을 막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 법안은 당시 국민의당이 중점 법안을 선정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기득권 양당의 무관심에 막혀 아직도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더 이상 불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의 강압이나 노사가 결탁하여 저지른 취업 비리에 대해 모든 공기관은 전수조사에서 부당한 취업을 무효하고 비리 취업자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건강한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정의이고 나라다운 나라의 것입니다. 네, 어제 소상장 어려운 점으로 정부와의 불통을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고 소상공인을 전혀 대표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자리 국감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님이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정부 관련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 그리고 상가 임대차 개선으로 이를 보완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찔끔 인하는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카드 수수료 자체가 PT사의 수수료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만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10년 계약 기간을 보장한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정부는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의 현실은 10년을 가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점이 그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2년 내에 모두 가게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데 10년을 보장해 준들 돼지목의 진주목걸이라는 고소였습니다. 정말 그 어려움이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위험 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그리고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미 법률안을 통해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연합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업종은 민간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사무직 등 간접 인력들의 대량 실업이 우려됩니다. 또한 수십 년간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술 투자 등을 해서 사업을 키운 협력업체들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과 노노 갈등이 발생하고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큽니다.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카페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려다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는 역행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전환의 이유로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꼽고 있지만, 실제로 안전사고 대부분은 2, 3차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한다고 위험의 외주화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수, 차별 없는 복지와 고용 환경 등 정규직 전환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정책은 속도나 방향이 너무 급진적입니다.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최도자원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2년까지 요양시설은 875개, 주야간 시설은 515개가 불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요양시설을 다 유지한다 해도 부족할 텐데, 요즘 요양시설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장기 요양시설의 51.4%인 22,760개소가 경영난으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4,925개소 중 58.9%인 2,900개소가 폐업했고, 재가 장기 요양기관은 29,641곳 중 25.7%인 15,622곳이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중축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이 폐업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입소해 있는 입소자와 그 가족들은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 하고 40만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을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서둘러서 장기요양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부족 사태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상의 기후와 바람이 알아서 미세먼지를 날려주는 것 말고는 문재인 정부에게 바랄 수 있는 대책과 분석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개 보고서는 우리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큰 위험 요소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꼽았습니다. 2060년에 한국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인구 100만 명당 1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바 있으며 대기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민생 중의 민생 문제입니다. 이미 주변국들은 미세먼지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도 태평해 보입니다. 기껏해야 임시 대처일 뿐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겨울 스모그가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중국 당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철저한 예방책이 요구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땜질식 대처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네, 김수민 의원님 발언을 로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조정에 관심이 가득 차 위미 두산에 빠졌다. 지금으로부터 260년 전에 1755년 전라도 나주의 금성관 망하로에 익명으로 적혀서 대잡으로 붙었던 글의 내용입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희생을 불러왔던 일이고 나주에서 사건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정부를 비방하는 이 글에 정부는 조정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 가짜뉴스라고 한 것입니까?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식과 그 수단은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집단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인 왜곡된 국가주의입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정부 인사들 중에는 과거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대자보를 숱하게 적어봤을 법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위해 요소임은 틀림없지만 반대로 민주주의 열쇠들의 수많은 가짜뉴스와 대자보들로 우리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정 교원입니다. 산자위 소속인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 문제에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감에서 아마 들어오셨던 분은 대략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우선 그 일지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 12월 23일 그러니까 이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순옥 전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주최해서 홍정학 장관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고 송년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게요. 네, 여기 보시면 홍종학 장관 이 강연 끝나고 굉장히 정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장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인태라고 민주당 소상공인 특위의 부위원장이시고요. 그 맞은편에
전순호 전 의원, 여기가 이제 특위위원장이고 그 옆에 김경배라고 이분도 역시 특위위원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정답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계셨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가 이제 굉장히 최저임금, 그러니까 재작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 2017년 결정이 됐죠. 그리고 2018년에 시행이 되는 것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미 이때 당시에도.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한국서점조합이라고 이때 함께 또 참여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 자리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한국서점조합이 포함되어서 그 외에 한 2인이 임원 선고 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승재 회장에 대해서 효력 정지 이 선고가 진행 중이니까 임원 선고 공고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제 회장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뭘 하냐면 소상공인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게 여기 보시는 정인대 이 민주당 소상공인 특위 부위원장이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그 안에 위원들이 있는데 그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상공인 특위가 주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리고는 그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중기부에 연합회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요청에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2018년 2월 7일 날 소상공인 정상화 추진위원회, 이해 정수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합회 선거와 관련된 행정감사 요청 공문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2월 1일 날 중기부에 보냈고요. 근데 중기부에 이제 자기들이 바로 보내니까 뭐 이걸 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소상공인 특위에다가 정상화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다시 또 이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게 이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요. 소상공인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위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여당이니까 여당의 당신들도 이 감사하는 거 우리가 며칠 전에 중기부에 보냈으니까 당신들도 해달라, 그 협조해달라, 뭐 이런 취지인데요. 근데 당시에 정상화 추진위원회 주도 멤버가 정인대, 전순옥 등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받은 소상공인 특위, 민주당의 소상공인 특위 위원장이 또 전순옥 부위원장이 정인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한테 공문을 보낸 거죠. 감사를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게 셀프 청원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1일 날 또 이거는 이분이 여기 또 이제 전순옥 의원, 홍종화 장관이 있죠. 그 옆에 권모 씨라고 이분도 역시 소상공인 특위 위원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연말에 함께 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상공인 특화 지원센터라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센터의 그 센터장을 자기 딸이 센터장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센터장으로 이렇게 특혜 취업이 됐다는 것이 이제 말이 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감사를 나왔는데 이 감사에서 사실 그러면 해임을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무마가 되고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중기부하고의 어떤 소통과 결탁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3월 1일자고요. 그 다음에 3월 30일에 이제 최승재 회장이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감사 요청이 와서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하자라고 자기가 그랬다라고 이제 우리 감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정추위가 뭔지 아느냐,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정추위가 뭔지 정추위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명확하게 이것은 위증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이렇게 보셨지만 이렇게 서로 얘기를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표정도 밝고 아주 친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주변 멤버들이 전부 다 정추위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딱 자기하고 같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정추위가 누군지 모르고 잘 모를 수가 있는가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2018년 2월 1일 날 정추위에서 소상공인 연합회 그 감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을 때 자기가 자기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감사할 국감에서요. 자기가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난 다음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때 감사를 하도록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선거 전이라서 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럼 못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누가 보고를 하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소상공인 연합회 감사를 해달라고 하느냐라고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을 하면 정추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럼 정추위가 누군지를 당연히 물어봐야 맞는 거죠. 정추위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 대해서 그게 누군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듣고는 선거 후에 하자,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감사 이제 나가자, 이런 얘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추위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4일 날 이제 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또 앉아 계신 여기 바로 뒤에 이분이 이제 이봉승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민주당 소상공인 특위에 이 관계가 돼 있는 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 보면, 그리고 사진에도 많이 나오십니다.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이 소상공인 특위에 그 처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저 샴페인하고 뭐 이렇게 케이크 자르고 하잖아요. 행사하면 그때 주요 멤버로 이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봉승이라는 분이 최승재 회장 그 선거할 때 도전을 해가지고 정추위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회장 선거에서 다 당선되고 나니까 뜻대로 안 돼서 그랬는지 4월 24일 날 고발을 합니다. 최승재 회장을요. 그런데 이 고발했던 사안은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다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시면 또 나오십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정인대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소상공인 특위 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권모 씨라고 아까 그 딸 취업비리 문제가 됐던 분, 그 다음에 여기 김모 씨, 이 김모 씨가 바로 여기 같이 앉아 계시는 이분이십니다. 예, 이분이시고요.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호연 씨라고 또 이날 같이 케이크 자르고 하면서 서 있을 때 또 보면 이분 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다 공통 그 사람들이고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면서 고발하고 감사 요청하고, 그리고 장관이랑 같이 송년회 때 같이 이렇게 다정하게 또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1년에 무슨 공모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또 5월 31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기부가 연합회 소속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해달라고 공문을 16개 부처하고 지자체에 보내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태 조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실태 조사는 정추위 요청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과는 장관한테 보고는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믿기가 어렵고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그때 행정감사 요청 나오고 4월 달에 그 선거 끝나고 행정감사 나가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서 장관이 보고를 받고 정주위가 누군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5월달에 감사를 나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나간 게 아니라 각 부처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소상공인 산하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쇠협회도 있고 뭐 재가협회도 있고 뭐 피부 미용협회도 있고 미용협회도 있고 막 하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 그 단체의 감독기관 그러니까 피부 미용협회면 복지부 그 다음에 재가협회면 식약처 이런 데 보고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요 그렇게 그 부처에서 나와 자기를 감독하는 부처가 이제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처가 나와서 감독을 하고 그 부처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연유가 뭐냐면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해서 중기부가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상공인 연합회를 탈퇴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와해하기 위한 어떤 모종의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때 국감 때 얘기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기부는 이 연합회의 사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가 네 밑에 단체들을 제대로 감독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서류를 갖다가 연합회가 내라 라고 중기부가 할 수 있을 뿐이지 연합회 소속 단체를 다른 기관이 파악하라고 실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법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월 29일 날 소상공인연합회가 광화문에서 벌기대회를 하지요. 그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내년도 인상에 대해서 저지하기 위한 벌기대회를 하는데 그때 장관이 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한 번도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 전날 이 정추위 멤버가 속한 아까 이봉순이라고 있었죠.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걸기대회 바로 전날 직전 전날 무슨 걸기대회 전날에 무슨 간담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핑계는 이런저런 소상공인에 대한 뭐 간담회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위증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1년의 사건을 보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의 비판적인 민간의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재가를 물리고 민주당 소상공인 특위가 연합회를 접수함으로써 연합회를 정부 말을 잘 듣는 어용단체로 전락시키려 했다. 그러다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이고 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인건비 비중이 큰 자영업자의 도산 몰락으로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양극화만 심화되고 물가를 폭등시키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을과 을과의 분쟁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결국 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기가 주는 자기의 어떤 그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민간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임금을 억지로 올려주게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강제로 이행하게 해서 결국은 소득이 이전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전 소득을 더 늘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몰락된 자영업자나 영세한 기업들이 결국은 그 소속된 근로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들고 오히려 저소득층 훨씬 더 힘들어진다. 양극화가 훨씬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실패했으니까 인정하고 폐기하고 그리고 이 소상공인 연합회를 비롯해서 최저임금 정책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중기부 장관은 저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 국가 권력이 도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사안이 워낙 중하고 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 추후 더 추가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국정감사 중에도 오늘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신 위원 의원님 또 이태규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